큰 문제, 작은 고찰. 큰 문제, 작은 고찰. 백석. 이것도 평론입니다. 큰 문제, 작은 고찰. 백석이라고 이름을 다시 진하게 적다 보니까 갑자기 제백석이라는 중국 화가가 생각나네. 정말 그림도 잘 그리는데 제백석. 우리 백석은 또 시도, 소설도, 수필도, 평론도 다 잘 쓰는 백석. 1. 아동문학의 창조적 과업. 우리 아동문학은 혁명적인 아동문학이다. 우리 아동문학은 교양과 선전의 무기로서 혁명의 한 부분을 담당해야 한다. 우리 아동문학 작가들은 그 작품들을 혁명의 이익에 복종시켜야 하며 또 이렇게 복종시키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있다. 옛날에 이런 거 읽었으면 잡혀갔겠다. 잡혀가면 잠을 못 자게 하면 큰일인데. 당은 우리 아동문학 작가들에게 위대한 희망기에 우리나라 아동들의 교양을 책임지우고 있다. 우리 아동들이 자기들의 세대를 우리들의 세대보다 더욱 행복되고 빛나는 세대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로 되도록 지혜 있고 용감하고 굳세고 사랑받는 사람들로 되도록 교양할 책임을 지우고 있다. 누가? 당이 누구에게? 작가들에게 무엇을? 아동들의 미래를 교양하라고. 우리 아동들은 혁명기의 아동들이다. 우리는 조국의 통일 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눈부신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아동문학의 성격을 규정하는 조건으로 된다. 우리 아동들은 조국의 역사와 자연을 알아야 하며 봉건제도와 제국주의의 면모를 알아야 하며 당면한 사회주의 건설을 알아야 하며 앞으로 올 인류 사회의 윤곽을 알아야만 한다. 이러한 당위성은 곧 우리 아동문학에 나아갈 길과 그 담당할 과업을 결성하며 지시하게 된다. 여기에서 우리 아동문학은 혁명적 성격을 띄어야 하며 혁명적 문학이 되기 위해 희망적인 로만틱가로 충만되어야 하며 로만틱가가 뭐지? 러시안 말인가? 과학정신으로 무장되어야 하며 투쟁의욕으로 불태야 한다. 당은 우리 아동문학 앞에 우리들의 이 귀중한 후계자들을 혁명적 정신으로 교양할 과업을 내린 것이다. 우리 아동문학이 이 과업 수행을 사명으로 할 때 우리 문학 앞에 요구되는 것은 무엇들인가? 우리 아동문학 작가들은 아동들의 처한 현실의 커다란 긍정면을 진실하게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재현함으로써 아동들에게 예술적으로 교훈을 주어야 하며 우리 아동들이 앞으로 처할 새로운 세계에 적응하도록 그들의 모든 역량을 배양하여 준비시켜야 한다. 또 아동들의 세계에 대한 인식과 예술에 대한 취미를 배양하는 사업에 참가하면서 아동들 속에 자기 조국에 대한 사랑과 공산주의 도덕을 소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레닌은 일찍이 현대 청소년의 모든 교양, 훈련, 교육은 공산주의 도덕을 가르치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교양적 역할의 수행을 위하여 우리 아동문학 작가들이 자기의 창조 사업에서 어떤 주제와 제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실제적인 문제로 나서게 된다. 우리는 우선 아동들로 하여금 노동계급의 혁명적 에너지의 산물인 새로운 사회의 주의를 돌리게 하는 그런 현실면을 그려야 할 것이다. 선명하고 비상한 것이야말로 아동들의 취미와 지향에 맞는 것이다. 이러한 작품을 우리는 써야 한다. 사회주의 건설의 영웅정신을 고취하며 용감한 인도주의 사상으로 관철되어 모든
착한 일과 명예와 우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온갖 시련을 이겨나가는 주인공들을 보여주는 작품. 인민민주주의 사회의 새로운 생활의 화법과 유희의 낭만 정신이 서로 결부되는 그런 작품이며 집단이 개인의 도덕적 면모에 끼치는 영향과 학교 및 소년단 생활의 활동적이며 즐거움에 찬 면모들을 재현하는 그런 작품도 써야 할 것이다. 우리는 또 농촌의 사회주의적 대조의 환경 속에서 아동들이 규율적으로, 낙천적으로, 협동의 정신으로 교양되어 가는 과정을 그리는 것도 우리 생활 현상에서 희극적인 요소를 주제로 하여 사실적인 환상을 창조하는 것도 또 조국 해방전쟁 승리의 요인과 자본주의의 불구적 성격을 그리는 것도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이상을 산 형상 속에서 구현하며 미제 강점자들을 반대하는 인민의 투쟁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우리 아동문학의 창조적 과업으로 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러시아의 위대한 평론가이며 절대한 아동문학 옹호자의 한 사람이었던 벨린스키의 의의 깊은 말을 인용함이 좋을 것이다. 즉, 아동들에게는 어른들에게 주는 것과 똑같은 제재를 주어도 좋다. 다만 그 제재들은 아이들의 인식에 상응하도록 되어야 한 바, 여기에 아동문학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 있다고 하였고, 또 그는 생활과 활동으로 충만되고 고음의 정신으로 관통되고 따사로운 감정으로 덮여지고 경쾌하고 자유롭고 유희적인 그리고 그 단순성으로 하여 빛나는 언어로 쓰여진 작품들을 아동문학 작가들에게 기대한다고도 하였다. 2. 결함의 반성. 제2차 작가대회의 정신은 곧 우리 문학에 내포된 모든 부정적 요소들에 대한 자기 비판과 자기 방송의 정신이었으며 자기의 전통의 긍지에 대한 재인식의 정신이었으며 이와 동시에 새로운 출발과 전진을 재촉하는 진정한 맹세의 정신이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 정신 아래서 우리 문학은 각 장르에 걸쳐 자기들의 결함을 스스로 비판하며 반성하는 길에서 엄숙하였으며 결함을 시정하는 처지에서 새로운 혁명 문학으로서 천만 인민의 충곡을 환발시키는 문학으로서 그리고 이 찬란하나 그러나 급격한 약동 속에 있는 시대의 높은 성음을 전하는 문학으로서 출발하는 마당에서 긴장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단락에서는 장르에서 자기들의 결함을 스스로 비판하고 반성하는 자아 비판이라는 말이 귀에 쏙 들어오네. 이런 거 백석하기 싫어했을 것 같은데. 아동문학은 제2차 작가대회를 계기로 하여 자기 진로에서 나타난 부족점들을 극복하는데 다른 어느 부문의 문학보다 지지 않았다. 우리는 아동들의 인식과 행동의 세계를 학교라는 좁은 테두리 안에 국한하는 소위 학교 문학의 고루한 병집을 스스로 우리는 작품 세계의 주인공을 작가의 주관으로 이상화하는 이상적 주인공의 해독을 스스로 인정하였고 우리는 실생활의 복잡성을 모르며 혹은 무시하는 데서 낡은 것과 새 것과의 투쟁, 착한 것과 약한 것과의 갈등을 모르며 혹은 무시하는 데서 유래하는 도식의 고지를 스스로 진단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뿐이랴. 높은 사상성을 개념으로서 대치시키고 높은 인도주의를 비현실성이라고 하여 비난하고 눈앞에 들이운 사건만을 현실로 인정하여 복잡한 문학의 세계를 시사적 해제의 세계로 전락시키고 교양의 가치와 의의를 한낱 무미건조한 교훈주의의 부대 속에 쓸어놓고 하는 일부 부정적이며 무지한 기도와 경향들을 스스로 깨달았던 것도 또한 엄연한 사실이었다. 물론 인식보다는 행동이며 실천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 아동문학은 일부 잔존하고 있는 무갈등론, 이상적 주인공론, 도식화, 개념화, 독단과 교조주의 등의 병통을 극복하려는 행동적 노력을 더 한층 높이면서
8달의 시간을 지내온다. 이것은 물론 짧은 동안이다. 이 짧은 동안에 신생된 작품들과 이 작품들의 경향을 들어 과거의 공적을 논하고 미래를 꾀하는 것은 실로 조계일 것이요. 조계는 삼가야 할 것이다. 너무 빠른 계책. 그러나 대회 후 오늘에 이르는 어간에 우리나라의 아동들을 위한 문학은 아직 큰 발전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문학 내용에 있어서 새롭지 못하여 넓지 못하여 또 높지 못한 것을 감출 수는 없고 문학 형식에 있어서 새롭지 못하며 다양하지 못하며 정교롭지 못한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것을 한 말로 표하면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적극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것은 곧 디테일과 모티브들의 특이한 성격, 영문과 나오네. 디테일과 모티브의 특이한 성격, 시정신과 고조된 감격, 벅찬 힘과 기발한 사고, 압축된 형식과 압축 있고 여운 있는 언어들의 부족함, 결여를 말하는 것이다. 물론 한두 작가는 문학의 진실에 통한 작품과 문제성을 제기하는 작품들을 들고 나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아동문학 전반의 기운은 오늘 자기 앞에서 제기된 요구에 순응하지 못하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문학은 현실 반영이며 현실의 재창조이며 현실의 선도적 역량이다. 우리 농촌이 오늘의 현실은 인간들 속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고 새로운 행동 규범이 출현한 것을 말하고 있다. 우리 아동문학에서 가장 광활한 자리를 차지할 농촌의 현실은 아동문학과 어떤 창조적 예술적 관계에 놓였는가? 소유에 대한 관념이 달라지고 개인 심리적인 것이 소멸되어 가는 반면에 집단적이며 근로적 사상에 뿌리박은 생활 법칙이 생성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사람들의 생활은 새로운 농촌의 건설 진도에 생산 요인에 의존하게 되며 그것에 좌우되게 된다. 농촌의 이러한 새로운 현실 속에 응당 농촌 아동들의 생활이 빛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건설 속에 처한 그들의 정신의 맥박, 이런 그들의 영웅정신과 어린 인간성이 제한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부 작품들에 나오는 인물들의 인간감정은 때때로 허위적이며 빈곤하며 아주 어색한 말과 행동의 체계에 의하여 표현될 뿐이다. 그들의 감정 속에는 행동하는 정서의 창일도 격렬한 충격도 소박성도 찾아보기 힘들다. 아동들에게는 아동들대로 만인에게 공통된 철학이 있는 것이며 생활 형상들에 대한 아동다운 평가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작품들의 주인공들에게는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한 것을 보게 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결함은 아동문학에서 아동정신의 세계에서 가장 고귀한 한 감정, 즉 해악의 감정이 유로되지 않는 것이다. 직접적인 동정과 증오, 직접적인 편향과 반발의 반로를 싫어하는 아동 심리에서 이 감정은 극히 귀중하며 진실한 것이다. 우리 작품의 아동들은 엄격한 정신과 엄격한 사회 속에서 송곳처럼 날카로워지는 것이 일수인가 하면 어마어마하니 장대하고 중대한 의도 속에서 도끼등처럼 무디게 되는 것이 또한 일수이다. 오늘 우리 아동들은 그들을 형성한 작품에서 선명한 인상과 총명한 교훈을 받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들이 받는 것은 향다반한 맥빠진 사건과 현상들의 심각치 못한 분석이며 해설일 경우가 많다. 해악의 감정이 중요하다고 말하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또 나네. 어저께 그 개그우먼 코리아 대학교를 나왔다든가 교육학과를 나왔다나 뭐 이름이 뭐더라. 얼굴이 그렇게 예쁘지를 않지만 그걸 갖고 막 개그에서 그거가 소재로 쓰였어도 자신 있게 웃고 넘기고 하더니 에이 어저께 또 무슨 일이 있어서 엄청 안타깝더라. 뭐 잊어버렸네. 참 웃고 있는 사람 속에 눈물, 피에로의 속에 눈물이 있다고 그러더니 그 사람이 강한 척해도 그 마음을 사람들이 읽어줬어야지 되는데, 생활의 문학이란 어디까지나 생활의 진실한 형상을 말하며 교훈주의적인 생활 해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진실한 생활의 돋보기란 새롭고 조화되고 그리고 높은 파퍼스를 지니고 생활의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진실의 문제이며 생활의 진리의 문제이며 사실주의의 문제다. 예술작품이 가지는 사상적 질도 정치적 요소도 높은 예술적 수준의 오름이 없이는 예술의 유치성을 면할 수는 없다. 사상 정치보다 예술적 수준을 더 위로 본 백석의 이런 태도가 아마 양측이라는 행복한 직업을 갖게 했는가 생각됩니다. 진실로 쉐드린이 말한 예술과 선전, 이것은 동의어다 라는 경지는 이러한 예술적 높이에 서라야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술과 선전이 동의어라는 것은 인간의 미적 감수의 능력과 관련된 움직일 수 없는 힘, 이것은 곧 현실 재현의 힘이다. 현실을 예술로, 문학으로 만드는 것은 곧 이 힘이며 이 힘은 곧 높은 예술의 힘이다. 현실에 대한 솔직하고 청렴하며 무엇보다도 책임 있는 입장에 있을 때 우리가 느끼는 우리의 정신의 맥박은 우리의 문학에 이러한 힘을 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현실을 가장 좋은 상태에서 묘사하려는 의도는 흔히 우리들의 생활 재료를 일정한 규정에 의해 처리하는 경향을 낳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곧 그 어떤 과학적인 명제를 기계적으로 현실 발전의 논리에 대체하여 작품을 도해하는 그릇된 결과를 낳게 하는 것이다. 현실을 생활에 대한 예술적인, 형상적인 인식 없이 묘사할 때 이것은 생활의 진실에 대해 충실했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에 중요한 사상성은 냉담한 과장으로 변하고 심원한 현대성이 다못 눈썹에 들이운 급박한 사변으로 바꾸일 뿐이다. 이렇게 하여 가장 흥미있는 생활적 제재를 가장 흥미없는 도덕교양의 자료로 떨어지게 하는 직선적이며 반형상적인 교훈주의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문학은 현실 생활의 긍정과 부정을 대변하는 인물들을 선정하는 것만으로 생활에 충실하다고는 할 수 없으며 이 긍정과 부정을 심리에서 행동에서 보여주어야 한다. 정직하고 선량한 사람들은 물론 자기들의 이상을 자랑한다. 그러나 이 이상을 대언장어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우리 문학에서는 이 대언장어를 긍정으로 인식할 때 갈등에 대한 진실한 인식의 결여가 나타난다. 높은 예술성이라는 것은 곧 예술의 진실성을 말한다. 예술의 진실성이란 현실 인식의 깊이를 말하며 그 시정신을 말한다. 일반 현상의 해설에서 높은 예술이 갈라지는 것은 곧 이런 요소들과 관련되며 이 요소들은 곧 예술과 제약성과 관련된다. 제약이라는 것은 현상의 재현과 반영에 있어서의 사실적인 성격이며 압축의 성격이다. 제약 속에는 비유가 들어가는 것이며 연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런 요소들은 환상을 낳는 바탕으로 된다. 뭐가? 비유가. 연상이. 일반 문학 예술에서 더욱이 아동문학에서 생명으로 되는 것은 이 환상이라고 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 언어의 측면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예술적 언어라는 것은 일반 회화 언어와 비교하여 볼 때 직접적이 아니며 보다 많은 의미와 정서를 포함한다. 그 속에서는 관념의 연관과 관념의 호상 의존을 볼 수 있다. 문학은 이러한 데서 시작된다. 언어가 사람으로 하여금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하며 커다란 감흥을 느끼게 할 때 이것은 예술의 언어가 된다. 우리 아동문학에서의 언어는 한 개의 시어라도 한 산문의 구절이라도 높은 시정신으로 차야 하며 많은 관념을 연상시켜야 하며 음악적이어야 한다. 이것은 작자의 본능적인 민감한 언어 감각에서 또는 억양과 의미의 현명한 선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언어의 이러한 관념, 연상적인 표현력이야말로 사람들로 하여금 이야기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직접 이름 불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이해하며 사고하며 흥분하게 하는 것으로 이것은 곧 말 밖의 말이며 말 밖의 말, 글 속의 글이다. 이것은 함축이라고도 하고 여운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여운과 함축이 없이는
좋은 예술도 좋은 문학도 생성될 수 없는 것이며 더욱이 말을 아껴야 하는 아동문학에서 이것 없이는 문학의 생명을 거세당하며 문학에서 문학 이전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언어, 간결성, 그리고 정확성, 이것들은 문학상 기교의 세계의 발이다 라고 웨라인베르르라는 사람은 말하고 있다. 또 고골리는 푸시킨을 두고 말하면서 모든 것이 때로 단 한마디 말에 달린다. 단 한마디 잘 선택된 형용사에 달린다 라고 푸시킨을 두고 고골리가 말했다. 우리는 언어에 대해서 말할 때 체오프를 상기하게 된다. 체오프와 한 동시대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체오프는 한 문장의 한 구절이나 한 장의 결어를 선택하는데 각별한 주의를 돌렸다. 그는 마치도 음악의 피날레를 선택하듯이 결어를 선택했다고 한다. 언어의 선택은 형상적 의미의 각도뿐만 아니라 그 운율과 그 발음의 각도에서 까지도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작가들의 입장은 옳다. 내가 그래서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 방이 분명히 언어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서 이게 우연일까 아닐까 생각했는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야. 발음의 각도까지 분명히 고려한 것이었던 거야. 언어의 선택은 이런 의미에서 실로 곤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언어 선택은 선택하는 작가들의 감각에서 오는 것인 탓에 작가에 따라 그 선택하는 노력의 방법도 다르고 그 선택되는 언어의 채취도 다를 것이다. 그러기에 어떤 작가는 무한히 애를 써서 얻는 언어가 자기의 문장의 구조에 맞으며 또 가장 우아한 것이라고 믿는가 하면 어떤 작가들은 스스로 아무 노력 없이 우러나오는 언어가 자기의 문장의 생리에 맞으며 또 가장 우아하다고 생각한다. 언어는 한 기적이다.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낳는 생명체이다. 언어처럼 조화를 필요로 하는 것은 없다. 같은 언어군이라도 그것들이 조화를 얻을 때 거기에는 놀랄만한 효과가 생겨난다. 지혜의 슬픔의 작가인 그리보예 노프의 그리보예 도부의 갖고 누구란 언어 선택의 노력은 이 조화를 얻으려는 것에 있다고 할 것이다. 조화와 같이 언어에 가지는 절대한 요구성은 순수히 그것이다. 오늘 우리 문장들의 신문의 잡보란이나 금방 튀어나온 듯한 언어들을 보게 되면 우리 문학의 품위를 위해서 질색할 일이다. 순수성은 언어의 생명이다. 이 생명을 잃을 때 언어는 죽은 언어며 죽은 언어는 곧 문학 이전이며 창조 이전이다. 결함의 반석. 그래서 난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 방이, 백석의 유언이라고 생각하고 그 뒤에 쓴 우리 백석이 쓴 동화들 전부 다 이상해. 일부러 그렇게 못 쓴 것 같아. 3. 과학의 세계로. 우리나라는 농업 국가로부터 공업 국가로 발전한 것을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또 이 이상은 머지않아 실현될 추세에 놓여 있음이 사실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공업이 장족의 진보를 보이며 이러한 우리나라의 인민 경제가 경이적인 발전 일로를 걷고 있을 때 우리나라가 과학 일꾼이며 공업 기술자를 요구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나라 인민학교와 초급 중학교들에서는 학생들에게 공업 및 산업에 대한 기초 지식을 배워줄 것이며 그들에게 공정과 협동조합들에서 창조적 근로에 헌신하는 것이 보람된 일임을 인식시킬 것이며 그들에게 근로에 대한 습관을 길러줄 것이며 또 그래야만 할 것이다. 한말로 말하면 우리나라 아동들은 앞날의 산업 혁신자들로 자연 개조자들로 만드는 것이 절대한 중요성을 가진 국가적 가업으로 나섰다고 할 것이다. 이런 커다란 사명 앞에 한 우리 아동들을 어떻게 교양하며 어떻게 지도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우리는 우선 아동들에게 과학기술을 사랑하는 정신과 과학기술에서 즐거움과 자랑을 느끼는 마음을 길러줘야 한다. 과학기술에서 희열과 자랑을 찾게 되는 심첩경으로 우리 작가된 사람들은 그들에게 과학기술에 관한 작품을 생산해야 하리라는 것도 따라서 말하려 한다. 생산. 고리끼는 일찍이 새로운 세계, 즉 자유로운 공업적 근로의 세계로 다시 말하면 계급 없는 사회로 들어가려는 아동들로서는 육체적 노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거창한 의의를 가진 것이며 그것이 물질의 현상뿐만 아니라 질까지도 변화시키는 것이며
그것이 자연의 힘을 극복하려면 제2의 세계를 창조한다는 것이며를 응당 알아야 한다고 누가 말했다고? 고리끼가 말했던 것이다. 이러한 고리끼의 취지는 진실로 아동들의 앞에 창조의 희망과 희열에 찬 큰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 길 위로 아동들을 이끌고 나가는 것이 자연의 과학과 기술의 매력에 찬 세계를 열어주며 보여주며 친숙하게 하는 저작들, 특히 문학작품들이다. 꽃과 물고기와 네 발 달린 짐승들과 버섯과 나무와 벌레들에 관한 작품들이 바로 그것이며 현대의 기술과 복잡하고 매력 있는 현대 공장들의 특수한 면모들의 현대의 특이하고 출중한 천재적 전문 기술자들에 관한 저작들, 특히는 문학작품들이 또한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작품들이 우리나라에서 출판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모른다. 또 우리 작가들 속에는 이러한 거대한 사업에 유의하고 창목한 사람이 많이 있음을 모르며 이 사업에 의의를 해독한 사람이 그리 많다는 사실도 우리는 아직 모른다. 그러나 우리 작가들은 이제로부터 이 거창하고 중대한 사업에 더 힘있게 착수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곧 국가에서 주는 과업의 수행으로 되며 당 정책에 대한 충실한 복무로 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 작가들이 경계해야 할 경향의 한두를 미리 말해두는 것은 필요한 것이다. 즉, 우리들이 자연과학 및 기술에 관한 작품을 창작할 때 우리는 우리가 묘사하는 한 세계의 내용의 풍부화를 기하는 대신에 거칠어 핥고 지나기 쉬운 것이 그 하나이며 또 작품 파블라의 심한 유사와 주제 세계의 심한 협소로 인하여 바리안트의 빈핍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바리안트는 뭐지? 또 될 것이 그 또 하나이다. 우리는 우리들의 예지와 감성으로서 핵 에너지의 세대에 사는 우리의 오늘의 우리 아동들의 예지와 감정을 미리 얼매어두고 조려놓고 하여서는 큰 잘못으로 될 것이다. 백두산 천지에 대해서도 광릉은 어떻게 알았지? 광릉에 가보셨나? 거기도 광릉이 있나? 광릉의 큰 학세에 대해서도 우리도 북한에 있는 것들을 공부를 했던가 어떻게 했던가. 이게 1900 몇 년도야 이거? 57년도네. 선반기계라는 게 그때 있었구나. 있었지. 선반기계에 있어서도 선반기계 다른 사람은 손가락을 다치지 않게 조심해야지 돼. 질소 비료에 대해서도 우리 함흥 질소 비료 공장. 우리 아동들은 우리 작가들이 주려는 흥미보다 더한 흥미를 느낄 수 있으며 우리 작가들이 너무 지나치게 상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지나친 것으로 아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 경계할 것이 있다. 우리는 아동들을 작품 속에서 공장으로 협동조합으로 살림지대로 끌고 다니면서 그들의 의문과 질문을 우리들이 지어낼 것이 아니며 그들에게 성인의 답변으로서 답변을 줄 것이 아니다. 또 경계할 것이 있다. 즉 이러한 작품 속에는 그 언어가 너무 감격적이거나 너무 신경질적이어서는 아니 될 것과 이러한 작품들 속에서는 너무 지나친 교수와 지식의 강요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작품에 예술적 서술이 지식과 교훈의 두꺼운 층 밑에 깔린다는 것은 아름답지 못하며 실효가 없다. 신기하고 경이적인 현상들에 대하여 시 정신으로 일관된 소박한 묘사로서 대하는 것만이 이상적인 방도일 것이다. 이 방면의 창작에서 우리 작가들 앞에 가장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흥미의 문제다. 아이들은 나면서부터 암석학자도 아니고 생물학자도 아니고 건축가 기사도 아니고 노련한 용해공도 능숙한 선장도 아닌 것이다. 그들은 그저 아이들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그들의 흥미와 관심은 차츰 범위가 넓어지며 차츰 취미와 지향이 생성되는 것이다. 주의와 사물들 속에서 그들의 마음에 맞는 것들을 선택하기 시작한다. 여기에 있어서 그들은 무미건조한 것을 가장 싫어하게 되는 것으로 무미건조하다는 것은 아동들에 대해서 이보다 더한 냉담이 없는 것으로 된다. 아동들은 작품들 속에서 자기들의 취미를 찾으며 자기들의 흥미를 찾으며 또 희열을 찾는다. 이런 의미에서 작품들은 아동들의 생활에 중대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취미가 형성되고 성격이 영향을 받을 때 이것은 곧 아동들의 먼 앞날의 생활과 운명에 관계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작품의 주인공을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전통적인 파블라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수많은 명칭과 숫자를 주인공으로 하여금 암기하게 하며 이러한 주인공의 묘사를 수사학적으로 빠빠스로 차게 함으로써 한낱 구호에 떨어지게 하는
작품 창작의 태도는 실로 배격해야만 한다. 실로 지식의 진수, 사상성의 부가, 이것은 어린 독자들의 신금과 의욕을 불태우는 진정한 지식으로도 사상으로도 될 수 없다. 여기서는 수업의 도식, 언어의 무미건조, 교훈, 그리고 수사가 진실한 흥미와 가학성에 대치되고 마는 현상을 보게 될 뿐이다. 온갖 사물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찬 아동들에게 진정한 과학정신을 자연스럽게 넣어주며 그들의 세계관을 옳게 형성시키는 중대한 과업이 우리나라 아동문학 작가들의 창조의 세계 앞에 놓여있다고 할 것이다. 억지로 막 주입시키자. 4. 유년들을 위한 문학의 한 측면. 뭔가?